올해로 출범 22회를 맞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지방자치가 어느덧 청년기를 맞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심각한 재정 종속은 물론 정책 결정에서 지역은 중앙정부의 간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할 자치에 그치는 우리 지방자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댐, 섬진강 댐입니다. 일제 강점기인 1940년에 착공해 26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식수와 농업, 공업용수는 물론 산업용 에너지까지 생산해 국가 경제 발전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섬진강댐 주변에 자리 잡은 한 농촌 마을. 댐을 막으면서 물이 차올라 마을을 이어주던 길은 물속에 잠긴 지 오래입니다. 한번 읍내로 나가려면 20km를 돌아가야 합니다. 차차로 다닐 때는 말도 못하게 고생했어요. 그냥 여기가 버스가 안 들었어요. 50년 전 섬진강댐을 건설하면서 함께 놓기로 한 순환도로가 여태 완공되지 않아 빚어진 일입니다. 마을을 우회하는 북측 제1순환도로는 뚫렸지만 남측 제2순환도로는 전체 24km 구간 가운데 16km가 아직 착공도 못했습니다. 섬진강댐 주변에 사는 주민은 1000여 명.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 생활은 그야말로 고립에 가깝습니다. 나가는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쪽으로. 끊어져 버렸지, 저쪽 길이. 지금은 버스가 들어오지만 하루 3번이 고작입니다. 버스가요. 그렇게라도 아침 7시 40분 한 대. 그것도 학생들 때문에 점심때 오후에 2시 40분에 강진서 올라가고 3시에 나가고 그리고 또 오후 5시 반에 들어가고 6시에 나가고 하루 3번. 전국 댐 가운데 순환도로가 나지 않은 곳은 섬진강댐이 유일합니다. 주민들은 불편 못지않게 경제적 손실도 크다고 말합니다. 땅 누가 내놔야 살 사람이 없어요. 살 사람이. 여기 쳐다보면은 깨끗한 밭은 지어먹은 데잖요. 싹 먹어버렸어요. 다. 전체가 다. 그래갖고 상당히 막막해요. 여기서. 임실군은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순환도로 개설을 서두르고 싶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전체 사업비 480억 원 가운데 90%에 달하는 부피가 좀처럼 내려오지 않으면서 설계 용역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이 많이 있죠. 특히 그 우남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은 현재 그 제2순환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많은 거리를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고요. 수건 사업인 만큼 자체 예산이라도 끌어모아 추진하고 싶지만 재정 자립도 5%대의 열악한 재정 여건 탓에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막대한 그 예산인데 저희 군비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까지 국비는 얼마나 투입이 됐나요? 제2순환도로에는 전혀 지금 투자된 바가 없습니다. 한때 한우 특화단지로 입소문이 나 전국에서 미식가들이 몰린 정읍 산울면. 주변의 한 마을을 가봤습니다. 곳곳에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낸 낡은 집들이 눈에 띕니다. 슬레이트가 발암물질로 알려지면서 철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5집 가운데 한 집꼴로 슬레이트 지붕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도 지금 빨리 슬레이트 철거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읍 전체로 보면 오는 2021년까지 주택 7천여 채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기로 했지만 추진율은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자치 단체들은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인구 늘리기 같은 꼼수를 쓰기도 합니다. 전주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30대 김모 씨.
해마다 연말이면 가족들 주소를 옮기는 게 일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공무원을 하는 동생의 간절한 부탁 때문입니다. 동생이 공무원인데 본인에게 할당량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주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해가 바뀌면 학교에 다니는 자녀 때문에 주소를 다시 전주로 옮기는 등 몇 년째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족만 아니면 좀 귀찮기도 하고 주소 옮긴다는 게 좀 뭔가 불이익이 있을 것도 같고 껄끄럽긴 하죠. 일선 시군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강제로 할당받는 인구 늘리기가 곤욕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친구까지 동원해 주소를 옮겨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몇 분이나 배정하세요? 한두 명을 이렇게 아까 말씀해주듯이 한두 명 정도 하는데 일부 자치단체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할당량을 배분한 뒤 실적 평가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각 부서에 협조 공문도 보내고 부서장은 전출입 실적을 관리합니다. 힘들죠. 협조 좀 해달라고 자꾸 하죠. 하는데 잘 안 되네. 일부 시군은 군부대와 기업체에 주소지 이전을 부탁하고 대학생들이 주소를 옮기면 현금을 주기도 합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새해 동안 연말과 연초 전북 14개 시군의 인구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2015년 1월 인구가 전달보다 감소한 지역은 모두 9곳. 2016년 1월엔 인구가 전달보다 줄어든 지역이 11곳에 달했습니다. 연말이 가까울수록 늘던 인구가 12월을 정점으로 꺾어지는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특히 고창은 2014년 12월 6만여 명이던 인구가 이듬해 1월 5만 9천여 명으로 떨어지고 같은 해 12월이 되면 다시 6만여 명으로 오른 뒤 한 달 뒤 또 떨어집니다. 순창과 임실 역시 해마다 연말과 연초에 3만여 명과 2만 9천여 명을 오가며 같은 유형을 보였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인구수에 따라 자치단체 살림살이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부족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이 교부세는 연말 자치단체 인구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주민세와 재산세 등 지방 세원도 늘어나기 때문에 시군마다 인구 늘리기에 힘쓰는 겁니다. 각 시군의 실정에 맞는 그 사업들을 많이 하다 늘리다 보니까 지방 재정은 한정돼 있고 국비 의존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자구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매달리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조직 운영과 인사마저도 인구수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3만 명, 5만 명, 인구수에 따라 기구 설치와 인력 배치가 좌우됩니다. 인구수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 하나도 만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규정을 받으면 어떤 특색 있는 지자체는 존속할 수가 없다,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방 분권 혹시 개헌 기회가 있을 때는 전부 그 반영이 되고. 각종 민원 업무를 보는 이곳은 애초 주민생활지원국 자리였습니다. 지난 2010년 정읍 인구가 15만 명이 무너지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이 없어지고 대신 민원실이 들어선 겁니다. 관련 규정에 인구 15만 명 이상에 되는 그런 지자체의 3국 체제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도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면서 15만 명이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 2010년 1월 1일자로 지금 2국 체제로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주민생활 지원 업무를 맡던 일선 부서가 사라지면서 주민들을 위한 민원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현장 행정도 예전만 못합니다.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행정 서비스가 담당해야 될 양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이제 농촌지역 같은 경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는 행정 서비스의 양이 증가되는 측면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인구 대비 효율이나 효능 측면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KTX 정읍 역세권 개발과 서남권 응급의료 진료체계 구축 같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도 관련 부서가 폐지되면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그 업무를 다루는데 아무래도 이제 통제권 안에서 좀 벗어날 수도 좀 있고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누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정읍시는 급한 대로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아 3년짜리 한시적인 국을 만들어 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지방 그 중소도시나 이런 데는 인구가 계속 빠지는 상태에서 이 정부가 이 일률적인 그런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 그래서 나는 만약에 그 정부가 계속 그렇게 한다면 나는 그냥 거기에 저항해서 국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부러 인구를 늘려서라도 지방 교부세를 더 받고 조직을 유지하려는 건 어느 자치단체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243곳 가운데 자체 세원인 지방세로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곳이 절반이 넘는 120여 곳에 달합니다.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가 그만큼 열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재정 자립도는 95년부터 보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재정 자립도 낮아지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지방 세수 기반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자립도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난 1995년 63.5%에서 지난 2010년 52.2%, 2015년엔 45.1%까지 추락했습니다. 2015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9개 도지역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35.9%, 140개가 넘는 시군도 각각 37.4%와 29.7%에 불과합니다.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80%에 가까운 한 19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으로 떨어져 있어요. 심지어 1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계속 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북 지역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재정 자립도는 22.1%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전라북도 재정 자립도는 17.4%, 전주시가 28.5%로 가장 높고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의 재정 자립도는 10%에도 못 미칩니다. 우리 인건비가 한 49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 그 자체 재원은 한 27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인건비 한 8, 9개월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인구가 가장 그 재정 자립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인구가 낮다는 활력이 떨어지고 거기 투자 요인이 없기 때문에 세수 기반이 약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이렇게 열악한 재정의 원인은 조세 불균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살림살이는 현재 25가지 세금을 걷어 운영하는데요. 조세는 14가지 항목의 국세와 11가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나뉘는데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 포함됩니다. 세원 숫자는 비슷하지만 국세와 지방세 금액은 지난 2015년 기준 각각 221조 원과 59조 원으로 비율이 8대2입니다. 세금 제도가 잘못돼서 대부분의 세금이 국세로 배정되어 있고, 그래서 국세로 배정된 세금액이 한 80% 정도 차지를 하고요. 지방세로 배정된 전체 세액 중에서 지방세로 배정된 것은 한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른바 이할 자치라는 자조 섞인 수식어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군구 재정 교부금 제도 이것도 바꿔야 되고 우리 지방 재정이 8대2로 중앙에 치우쳐 있는 것도 이것도 문제고 이런 것들이 전부 지방분권 개헌에 우리는 포함돼야 된다. 그런데 실제 쓰는 돈은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재정 사용액을 살펴보면 정부는 42.5%인 166조 원, 자치단체는 57.5%인 225조 원입니다. 지방자치 시작할 때 국세 지방세 비율이 2대 8이었거든요. 8대 국세가 8, 지방세가 2인데 실제 정부 지출을 하는 거 보면은 지방에서 6, 국가에서 4 거꾸로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만큼 왜곡돼서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뒤 국가 사무 80%가량을 자치단체가 처리하고 있지만 재정 분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보육사업이라든지 또는 교육의 누리사업이라든지 또 이 노인 복지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지방의 업무로 이제 늘어나고 있고 이런 대부분의 업무는 이 선거 때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때 이제 그 약속 공약을 해가지고 국가가 실행하는 겁니다. 부족한 예산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와 보조금 명목으로 용돈 받듯 타서 쓰고 있습니다. 결국 돈을 받으려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행정력은 예산을 따오는 데 급급할 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치단체에서 그 예산을 자율권을 가지고 이것을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이런 구조 속에서 지방 분권은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없습니다. 중앙이 돈을 많이 걷어서 지방을 어떤 통제하고 길들이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측면이 강합니다. 결국은 지방 분권, 지방 자치의 근본 헌법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도덕적 해이도 문제입니다. 어렵게 따온 예산을 남기지 않고 어떻게든 다 쓰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전 재원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지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더 이제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재정 책임성이 좀 약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치적 쌓기나 전시성 사업을 남발한 뒤 재정이 위기에 놓이면 뒷감당은 중앙 정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저희 행자부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 각 시도에도 있습니다만은 이 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의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한 해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수천억 원을 들인 스피드 스케이트장과 아이스 하키장 등이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끝나면 일부 경기장은 철거해야 합니다. 강릉에 이미 5개의 빙상 경기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경기장도 비슷한 상황.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은 경기장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수천억 원의 부채로 부메랑을 맞을 수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자치단체가 재정관리를 잘못했을 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면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에 처음으로 도전했던 1948년 스위스 생모리츠 대회. 이효창 등 4명의 선수단이 동학에 통틀어 처음으로 태극기를 들고 올림픽 무대를 밟은 의미 있는 대회였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74년 만인 2022년 동계올림픽을 생모리츠와 다보스에 다시 유치하겠다며 나섰지만 지역 주민 투표에서 부결돼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 강국인 스위스는 나라 전체 예산 가운데 65%가량이 지방세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은 대부분 지방세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 주민들은 지방세를 올려 자신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보다 올림픽 유치 효과가 못하다고 여겨 대회 유치를 포기한 겁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해봐야 됩니다. 동계올림픽, 그 이제 알프스 산맥이니까 여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민들은 묻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걸 개최하기 위해서는 돈이 이만큼 드는데 주민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거절한 겁니다.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역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기 위해선 현재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정부도 재정 불균형을 개선해야 하는데 뜻을 같이 합니다. 여전히 지방세 비중이 낮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알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방세 비중을 높여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큰 인구와 산업 기반이 발목을 잡습니다.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한 뒤 세원을 거둬들인 자치단체별로 고스란히 쓰게 할 경우 자치단체 간 세입 불균형은 오히려 더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런 이유로 국세 비중을 높여 낙후도에 따라 지역별로 교부세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이제 많이 확충이 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가 심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같은 이전 재원, 이 재원을 통해 가지고 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완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부세는 국세로 걷는 내국세의 19.24%, 올해 기준으로 40조 7,300억 원입니다. 교부세는 특히 사용 목적이 정해진 보조금과 달리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반 재원으로 자치단체마다 인기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교부세 비율을 2%포인트가량 높이고 낙후도에 따른 조정 비율 편차도 더 늘려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세 비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국세의 그 세원이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이어서 사실 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 비율을 하고 지방세 비율을 뭐 7대 3도 그 이상으로 높인다고 하더라도 저희 농촌 지역에서 세액의 어떤 증감은 상당히 좀 미비할 것이다. 하지만 교부세엔 뗄 수 없는 간섭이 따릅니다. 이 때문에 수직적 재정 구조를 수평적 재정 조정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크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되 예산이 많이 거치는 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일정 비율 이상 세금을 나눠주는 겁니다.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동등한 지위의 자치단체가 예산을 나눠 쓰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훼손될 염려가 적습니다. 돈을 받는 자치단체가 예산을 함부로 쓰는 도덕적 해이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처럼 자치단체가 대규모 사업을 위해 지방세를 추가로 걷어야 한다면 주민과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해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겁니다. 지방자치가 성숙되면서 지방의회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십적으로 쓰여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걸러내고 정돈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를 정비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예산을 쓰는 자치단체를 견제할 필요도 있습니다. 2015년에 부산이나 대구나 인천, 태백이 좀 주의 단체로 좀 지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어떤 지방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적 경보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파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재정 자립도를 높인 뒤 방만한 경영을 한 자치단체엔 부실 책임을 묻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건전하게 재정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산제라는 건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입하기 전에 여건들은 건실하게 만들어 놓은 뒤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 지방자치. 이제 22회를 맞았지만 여전히 실현하지 못한 중앙으로부터의 독립. 실질적인 재정 분권 없이는 지방 분권도 요원합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이 집중된 현재 상태론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 지방자치.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